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김만중 선생의 사시 남정기예요. 줄거리는 간략합니다. 교씨 때문에 억울하게 모함을 받는 사씨가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가 꽤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꼭 기억해야 한 인물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주인공 유연수, 유할림과 그의 부인 사씨, 사정옥이죠. 그리고 사씨를 미워하는 교씨, 교채란까지 이렇게 주인공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교씨와 바람을 피우는 첫 번째 남자, 동청, 그리고 두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도 있습니다. 냉진이. 주인공을 돕는 사람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사씨 편인 유할림의 숙모, 두 부인이 있고요. 유할림과 사씨를 이어주는 묘혜라는 여승이 있고요. 풍랑을 만났을 때 도와주는 임씨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씨의 시녀인 설매인데요. 중간에는 계속 언니인 남매가 부탁하고 교씨가 협박하는 바람에 교씨 편에 서지만 결정적으로 설매 덕분에 사씨의 억울함이 모두 풀리게 됩니다. 이 9명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간적인 배경은 명나라 가정연간이고요. 공간적인 배경은 금릉 순천부인데요. 순천부는 쉽게 생각해보면 지금의 베이징 위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 수도죠. 그곳에 유현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명망이 대단했어요. 왜냐? 어린 나이에 벼슬길에 올라서 이붓이랑 참지 정세에 올랐고요. 최씨 부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죠. 느즈마키 아들이자 우리의 주인공인 유연수도 얻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씨 부인이 세상을 뜹니다. 바깥 세상도 흉흉해졌어요. 간신배들이 정치판에 들끓었던 거죠. 아휴, 이런 데 있으면 뭘 하나? 하는 생각으로 유현은 벼슬을 다 물리치고 집에서 아들과 자신의 누이를 돌봅니다. 유현의 누이는 왜 유현의 집에 있을까요? 분명 출가를 했을 텐데요. 사실 누이는 두강이라는 선비와 결혼해서 잘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는 바람에 동생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유현이 아주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 부인은 유현의 누이고요. 유연수에게는 숙모로 불립니다. 자, 유연수는 잘 자라서 15세에 급제를 하고요. 한림학사가 돼서 유할림으로 불립니다. 유할림은 자신의 벼슬길에 나아가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나 봐요. 천자에게 부탁을 드려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더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죠. 유연수가 급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좋은 가문에서 어찌나 혼담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 중에 유현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소식이 있었으니 바로 강직한 선비인 사후영의 딸 사소절이에요. 매파가 뭐라고 하냐면요. 소인이 매파로 다닌 지 30여 년인데 그런 여인은 처음 보았습니다 하고 평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마음이 소문 말고 정확히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유현은 자신의 누이 두 부인과 함께 작전을 짭니다. 두 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해 관음보살 그림을 이용하기로 해요. 마침 그 그림을 우화암이라는 암자에 시주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마침 우리의 두 부인이 그 우화암의 여승 묘혜랑 친한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승 묘혜를 시켜서 사소저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관음찬을 받아오게 하자는 계책이었어요. 관음찬이 뭘까요? 이 관음찬은요, 쉽게 말하면 관세음보살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관세음보살 그림 밑에 이 관음찬을 덧붙이고는 했거든요. 보통 이 관음찬은 한문으로 글자 수를 맞추어서 시로 짓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우리 기특한 사소저가 해냅니다. 일단 묘혜는 사소절을 보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쫙 일어요. 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마치 관음보살이 강림한 것 같구나. 이거 불도를 승상하는 사람이 관음보살에 빗댈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쵸? 유현과 두 부인은 묘혜가 가져온 사소절의 글을 보자마자 그냥 어머 얘는 우리 며느리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일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유공이 얼마나 행복하면요. 며느리 자랑이 결혼식 날부터예요. 하하하 내 며느리 좀 보세요. 나의 자부는 참으로 태임 대사의 덕이 있을지라 어찌 시속의 여자에 비할 바리요. 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을 행복해 하셨는데 어느 날 유공은 그만 병을 얻어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3년상이 끝나고요. 유할림은 벼슬길에 오르게 되지만 승상 엄숭이라는 자가 유연수를 미워해서 직품이 잘 오르지를 않아요.
그런 생활이 10년 가까이 계속됐죠. 유한림과 사씨 부인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근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게 고민이에요. 나이가 30세가 되어가던 때라 사씨는 아무래도 후손을 얻기 위해서는 첩을 들여야겠다고 먼저 유한림에게 권유합니다. 이때 유한림도 거절하고요. 숙모인 두 부인이 말려요. 그러지 마라.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교채란이라는 악랄한 교씨가 유씨 가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솔직히 아름다운 존재를 보잖아요? 그럼 원래 없던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 흔들려요. 교씨는 얼굴이 정말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게 되죠. 그리고 눈치도 굉장히 빨라서요. 적당히 사씨도 잘 모십니다. 그리고 반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첩이에요. 본부인은 따로 있고요. 집에는 그 본부인이 관음보살상 같은 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말이에요. 아들 낳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고 나를 들였으니까요. 교씨는 그렇게 마음이 불안해서 12남매가 소개한 심랑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심랑은 교씨의 맥을 짚으면서 제가 비록 천것이지만 산속에 들어가서 도사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여자에서 남자로 바꿀 수 있는 술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당연히 교씨는 이를 마다하지 않죠. 그리고 장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교씨는 아들을 낳은 데서 그치지를 않아요. 유한림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검은고면 검은고, 노래면 노래,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이걸 또 누구한테 배우냐면요. 심랑의 동무 중에 가랑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부르면은 눈에 띄니까 몰래 자신의 침실 곁에 협실이라고 아주 작은 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그 여인을 숨겨두고 유한림이 없으면 불러서 노래를 배우거나 함께 검은고를 타고요. 남편이 돌아오면 숨기고 했던 거예요. 이걸 알게 된 사씨가 교씨를 잘 타일러요. 가랑이라는 사람이 오고 가는 걸 그만두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걸 또 곳에 유한림에게 이릅니다. 물론 아주 과장되고 왜곡해서 이르죠. 제가 아까 심심해서 노래를 불렀더니 사부인이 어찌 그런 천박하고 요괴한 노래를 부르냐고 하지 않겠어요? 이게 첫 번째 이간질입니다. 이때는 사실 유한림도 글쎄, 아니 뭐 사씨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 하는 심정이었어요. 우리 사씨를 알잖아요. 그리고 이때 사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교씨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막 갖은 악한 수를 다 써요. 소용없습니다. 사씨는 정말 아름다운, 누가 봐도 유한림의 아들인 유이나를 낳습니다. 유한림은 정말 기뻐하죠. 좋은 일도 잠시예요. 교씨의 간악함에 힘을 실어줄 동청이라는 선비가 이 집에 서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서사라는 게 뭐냐면요. 이 집에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비서 같은 거예요. 사씨는 바로 동청의 간악함을 꿰뚫어보지만 유한림은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교씨와 동청은 뒤로는 불륜을 저지르고요. 나쁜 일을 할 때에는 아주 손발이 척척 맞죠. 두 번째 이간질 시작됩니다. 교씨는 이제 자기의 아들인 장주까지 위험에 빠뜨립니다. 기이한 주술을 써서 장주를 아프게 하고요. 마치 그 주술을 사씨가 한 것처럼 보이게 하죠. 이제 유한림은 은근히 사씨를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저 다정한 얼굴 뒤에 간악함이 있었나 보구나 하는 거죠. 사람 의심이 진짜 무섭거든요. 의심하다 보면요. 그걸 진짜로 믿게 된다니까요. 어쨌든 유한림의 이런 속마음도 모르고 사씨는 집을 비웁니다. 이나를 데리고 어머니를 찾아가요. 왜냐면 이때 사씨의 어머니가 병환이 굉장히 위독하셨거든요. 며칠만 다녀오려고 했는데 쉽게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지지를 못하니까 병간호가 몇 달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간질이에요. 동청은 이 기회를 잡아 아주 사씨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교씨는 우선 자신의 시비, 남매를 시켜서 사씨가 가장 아끼는 보물을 꺼내오라고 합니다. 남매에게는 동생 설매가 있었는데요. 설매는 사씨 부인을 모시는 사람이라 이런 중요한 일들을 잘 알았거든요. 자, 이때 그럼 유한림은 어디 있냐? 산동지방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의 백성을 살피기 위해 출장 중이었어요. 그곳 주점에서 식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사연 있어 보이는 웬 잘생긴 남자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름은 냉진인데 사랑하는 여인이 준 옥지환, 옥반지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옥반지가 바로 유한림네 집 대대로 내려오는 옥반지인 거예요. 의심을 품고 집으로 돌아온 유한림은 사씨에게 묻죠. 그 반지 어딨어? 내가 한번 보고 싶소. 사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랍 안에 있을 거예요 하면서 꺼내서 보여주려고 하지만요. 거기 있겠어요? 없죠. 유한림의 머릿속에 이제 사씨는 엄마를 병간호하러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뒤로는 바람을 피우고
앞에서는 착한 척, 뒤에서는 못된 인간이 된 거죠. 이때 두 부인의 아들 두억이 장사부 추관이라고, 이 추관은 형벌을 관장하는 관직이에요. 그걸 맡게 되면서 두 부인도 함께 장사로 떠나게 됐어요. 먼 곳이에요. 두 부인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유, 혼자 남을 사씨는 어떡해. 사씨는 몸이 바싹 말라서 다 부서질 지경이에요. 왜 아니겠어요? 집에서는 자신을 부덕한 아내라고 의심하고요. 억울한 마당에 자신의 편을 들어줄 유일한 사람, 두 부인이 떠나시잖아요. 교씨는 이때 둘째 아들 봉주까지 낳고 아주 그냥 살판 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이간질입니다. 교씨는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이용해요. 교씨가 죽인 건 아니고요. 동청이 제안을 했죠. 우리가 장주를 죽이고 그 누명을 사씨에게 씌우자 한 거예요. 처음에 교씨는 좀 반대했어요. 당연하죠. 자기 아들인데요. 그런데 동청은 이 일을 제멋대로 실행했고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걸 본 교씨는 당연히 동청이 한 것인 줄 알지만 사씨에게 덮어 씌웁니다. 사씨는 이 모든 일이 진행될 걸 알았다는 듯이 의연하게 집 밖으로 쫓겨나죠. 쫓겨난 사씨가 간 곳은요. 자신의 친정집이 아니에요. 시부모의 무덤 근처에 있는 작은 집이에요. 거기서 여생을 보내기로 합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모두 사씨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음식이며 뭐 필요한 것들이며 갖다 줘요. 사씨도 바느질도 해가면서 폐물도 조금씩 팔아가면서 연명하죠. 그런데 동청이랑 교씨가 만족을 몰라요. 아유, 쫓아냈으면 좀 가만히 놔두지. 나중에 화가 될까봐 아예 처리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이때 사씨가 죽으면 도리어 교씨가 의심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냉진을 시켜서 사씨를 겁탈하고 냉진과 사씨가 결혼하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럼 불륜 스토리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아, 그런데 어떻게 사씨를 유인하죠? 두 부인의 글씨체를 이용합니다. 아유, 우리 불쌍한 사씨 누가 구해주나. 바로 꿈에 나타난 유공과 최부인이 귀뜸을 해줍니다. 얘야! 두 부인이 보냈다는 그 편지, 너보고 어디로 나오라던 그 편지, 그건 거짓말이야. 조심해. 그리고 너에게는 7년의 애군이 더 남아있다. 남박으로 피하거라. 아휴, 지금까지 겪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7년이나 남았어요? 미치겠네. 버티거라 얘야. 하늘의 뜻이니 이후 6년 4월 15일에 배를 백빈주, 이 백빈주는 흰 마름꽃이 피어있는 물가를 뜻해요. 백빈주에 메었다가 급한 사람을 구하거라. 꼭 명심해. 얼른 떠나라. 꿈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씨는 남경으로 가는 배를 구해서 타고 갑니다. 희망은 있어요. 남경 장사에 두 부인이 계시니까요. 장사에 도착하기 전에 잠깐 풍랑을 만나서 고생은 하지만 임씨라는 여인이 극진하게 돌봐줬으니까 며칠을 머물다가 또 떠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뱃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두 부인의 아들 두 추관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에 가봤자 몸을 의탁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행히 또 한 번 꿈에 은인을 만납니다. 바로 순임금의 두 왕비인데요. 두 왕비는 사씨가 죽으려는 것을 달래면서요. 의인을 기다리라고 귀뜸을 해줍니다. 사씨는 두 왕비의 묘, 황릉묘에서 잠시 기다리고요. 조금 뒤에 늙은 여승이 와서 사씨와 일행을 구해줍니다. 사씨가 여승에게 묻죠. 제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꿈에서 관음보살이 나오셔서 위기에 처한 여인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 여승이 누굴까요? 바로 유공의 명을 받아서 사씨에게 관음찬을 받아갔던 우화암의 여승 묘혜였어요. 자, 한편 이 유씨 집안은 이제 완전히 교씨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시비들이 보는데도 대놓고 동청이랑 같이 생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누가 눈에 거슬리죠? 유할림이 눈에 거슬리죠. 어떻게 처리한다. 동청은 유할림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의 글을 엄승에게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 글이 뭐냐면 엄승상을 간악한 소인이라고 칭한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승에게 이걸 보여주고 그리고 엄승이 이걸 천자에게 아뢰면 유할림은 법으로 다스려지겠죠? 아유, 손 안 대고 코 풀기 얼마나 좋아요. 그쵸? 유할림은 동청의 계략으로 행주의 귀양을 가게 됩니다. 말이 귀양이지 거기는 유할림 같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사나운 곳이에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엄승을 등에 업은 동청은 현령자리까지 얻게 되고요. 교씨는 집안의 폐물을 다 들고 다 팔아서 동청에게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설매에게 남몰래 이날을 죽이라고 해요. 하지만 설매는 이걸 계기로 이번만큼은 교씨의 명을 거역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이를 몰래 버려요.
그 후로 동청은 승승장구해서 태수가 되고요. 교씨는 뻔뻔하게 동청의 아내 행세를 합니다. 다행히 3년 동안의 귀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유한림은요. 길에서 동청의 행차를 우연히 보게 되고요. 설매를 만나서 지금까지 교씨의 악행을 모두 듣게 됩니다. 교씨가 이걸 놓칠 리가 없죠. 너 아까 누구랑 얘기했어? 하고 추궁해 보니 설매가 유한림을 만났다는 사실을 캐내게 된 거예요. 유한림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기로 하지요. 그리고 유한림은 살기 위해서 강가로 뛰쳐갑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유공이 말한 4월 15일 백빈주의 배를 띄워 사람을 구하는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유한림이었던 거예요. 유한림과 사씨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은인이잖아요, 사씨가. 그쵸? 이제 동청과 교씨에게는 내리막길만 있습니다. 일단 냉지는 동청의 악행을 딱 보고 있다가 야갔어요. 천자가 엄숭의 악함을 깨닫고 내치자마자 바로 동청을 고발합니다. 엄숭 가고요. 동청 가고요. 이제 냉진이 남았네요. 그럼 냉진이 왜 동청을 고발했는 줄 아세요? 교씨랑 바람이 났거든요. 그래서 동청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골치 아파. 뭐 이렇게 관계가 복잡해. 천자는 이제야 유한림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부시랑으로 임명을 하지요. 일이 술술 풀려요. 먼저 사씨는 이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다시 만나냐? 장사로 갈 때 풍랑을 만나서 잠시 쉬어갔던 곳 있죠? 임시댁이요. 그곳에 이나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임씨가 아주 묘한 꿈을 꾸고 강변에서 아이를 주워서 기른 거였는데요. 임씨가 사씨 댁으로 들어오면서 이나를 같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럼 냉진과 교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벌을 받아요. 천벌이죠. 냉진은 일단 도적들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목숨을 잃고요. 교씨는 도망칠 곳이 없어서 이름을 칠랑이라고 바꾸고 기생이 돼요. 유한림은 이를 듣고도 모르는 척 교씨를 집으로 부릅니다. 교씨는 다시 한번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생각에 첩을 구하는 자리에 나가거든요. 사실 유한림이라는 사람이 구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자리에 멀리 귀양 간 줄로만 알았던 유한림과 진작에 죽은 줄 알았던 사씨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연기해야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제 죄가 아니라 동청이 한 거예요 하는데 여우주연상감이에요. 유한림은 더 이상 속지 않죠. 그리고 교씨를 처형합니다. 사부인은 자신의 아들을 구해준 임씨를 유한림의 첩으로 들이도록 하고요. 그렇게 임씨, 사부인 그리고 유한림 세 사람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김만중 선생의 사씨 남정기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